그러면 만약에 리자드님이 새롭게 창업을 했어요. 투자 전략을 제로에서 만들어야 돼. 네. 그러면 일단 M&A 목표로 할 거예요? IPO 목표로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사업이나 창업하는 이 아이템을 보고서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싶으면 저는 굳이 한국에서 창업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몸은 한국에서 일하더라도 법인은 미국이나 해외에 등록해 둔 채로 원격으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서 투자 받을 때에도 사실 작은 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일하고 링크드인 주소는 미국 주소로 해두면 미국 쪽 투자사들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러다가 미국 쪽 투자사들이 실제 투자에 의향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면 그때 비행기를 타고 슉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만난 다음에 실제 그 회사가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나 지금 잠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미국으로 오겠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이 한국 펀드에 한번 종속되는 순간 이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려면 흔히 말하는 플립이라는 걸 하면서 이 한국에 있는 회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투자사 분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을 보고서 명확하게 한국 내에서 스케일업 할 사업인지 아니면 글로벌화를 시킬 사업인지를 판단하면서 그걸 정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스타트업들 사례들 보면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서부터 바로 미국 가서 투자 받고 투자자들 만나고 이런 케이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쿠팡은 IPO를 한 케이스죠. 네. IPO를 한 케이스고 뭔가 이런 식으로 초기에 해외 자본 투자 잘 받아서 성장한 사례도 있나요? 일단 쿠팡은 한국에 회사가 있었는데 플립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전한 다음에 이제 IPO를 한 케이스고요. 제가 모빌리티 쪽에서 본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하는 국내 회사들 중에 얼리 스테이지에서부터 해외 자본이나 SI라고 하는 전략적 투자자들, 자율주행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찍부터 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 해외로 나가는 국리들을 하기 시작하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사업할래요. 창업의 세계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남의 돈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의견도 많아지고. 그리고 초기 투자사들이 다음 라운드에도 엄청 관여 많이 하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에 맞게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 관심 영역이 아닌데 이 펀드를 운영했다면 그렇게 되면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이 펀드의 만기를 챙겨야 하다 보니까 다음 라운드까지 세세하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 투자사들도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 투자의 중간 단계에서 좀 고려할 만한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좀 더 스타트업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게 그로스 스테이지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네. 최초 투자를 진행한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좀 유리하게 포지셔닝을 하려면 결국에는 투자사의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순간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많아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팔로원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만한 자금력이 되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GP와 LP와의 관계 그것이 가능한 GP로부터 투자를 많이 받으면 팔로원 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득해야 하는 투자사의 개수가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으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너무 의존적인 구조가 될까봐. 의존적일 수는 있지만 대주주만 뺏기지 않는다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때요? 물루님의 과거 창업 경험에서는 이런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거나 배우거나 한 게 있었나요? 근데 저도 좀 비슷했던 게, 저는 주로 은행 투자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은행이랑 엑셀러레이터가 같이 껴있는 상태에서의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리자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이 사실 많지 않았다 해야 할까요? 그분들도 직장인인 거죠? 네. 그분들도 그냥 직장인이고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여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건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였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규모 자체가 엄청 작았어요. 그래서 펀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그런 계약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좀 가볍게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사업이 좀 더 커져서 어느 특정 시점에 내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시작의 무게가 좀 더 무거웠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사실 얼리 스테이지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손상 처리돼 날아가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투자사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돈인데, 그래서 일부 때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의 수와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흔히 20개 투자해서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 입장으로 투자하고요. 그로스 스테이지에서는 5개 투자해서 하나 성공하면 된다 관점이고, 레이 스테이지는 3개 투자해서 3개 다 망하면 안 된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게 얼리 스테이지 투자사나 그로스 스테이지 투자사나 레이 스테이지 투자사들이 움직이는 거죠. 최근에는 근데 또 VC들 중에서는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자금을 모태펀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엔젤 투자자들이나 기업들로부터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VC들도 좀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뭔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조금 선진형 투자 모델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개인 자본으로부터 모으는 금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정부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제한이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항상 장단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타 기업들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 주주들이나 그 기업들이 LP가 되는 거고, 그들로부터 만든 펀드가 이제 GP가 운영하는 펀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GP 입장에서는 이 LP들을 설득하는 게 또 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겠네요. 맞아요. 내 돈이니까. 맞아요. 유익한 시간이었다. 벌써 끝났나요? 혹시 투자 관련해서 더 해줄 이야기 있어요? 스타트 업계와 투자. 스타트업계와 투자. 스타트업을 위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 투자 산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투자 산업과 투자 시장이 지난 25년 정도, 30년 정도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이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해오고 조단위 회사들, 유니콘 회사들도 많이 배출한 현재까지는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모델처럼 결국에는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육아의 최종 결말은 독립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키워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반드시 독립을 하는 것이 진짜 육아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항상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것을 창조했으면 그 즉시 그것을 파괴해야 된다고. 그래야 넥스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후부터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많이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해외와 많이 섞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 아일랜드 했을 당시에 2019년도에 컴업 행사에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봉진 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나라의 돈이 해외 쪽 돈과 너무 잘 섞이지 않아서 문제이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해외 투자사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지 않고 우리나라 투자사들은 해외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는 연설을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형제들이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된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걸 기사를 보고 나서야 김봉진 의장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한 형제들이 한국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사들의 자본과 섞이는 것에 앞장서서 했다면 알토스 벤처스가 한킴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한인계 대표님이신데 한킴 대표님이 로블록스도 투자하고 얼리 스테이지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회사인데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서 한국 기업에도 투자 많이 하시고 해외 기업에도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한국 투자사가 해외 쪽 스타트업에 투자해가지고 크게 성과를 내면서 돈을 계속 썩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토스 벤처스도 우한 형제들의 투자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음모론이긴 하지만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 대표님과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의장님이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방향으로 한국 투자 산업이 발전하면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스타트업계 비전까지 제시해 뭔가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그 파괴적 혁신도 생각나고 아, 맞아요. 윤희진 씨가 말했던 정반합이죠.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해볼까요? 마무리할까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결국엔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더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저희 19년도부터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진짜 못 모르는 대학생이 그때부터 했었는데 그 마음이 아직 여전한 거 보니 앞으로도 저희는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다은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아, 소감은 여기 엉망초대석에 나올 때 캐릭터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자드로 한 이유가 제 사주가 정묘일주라고 해서 아, 불이지. 네, 불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의 그 인격화를 하자면 촛불 든 토끼거든요. 그래서 이 촛불 든 토끼가 마치 그 파이리가 자기 꼬리에 있는 불이 꺼질까봐 약간 노심초사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촛불의 따스한 온화함은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 촛불이 꺼질 것 같이 약간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리자드처럼 불을 내뿜고 이렇게 불을 잘 이용하는 사람으로 진화하고자 리자드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인생의 2.0을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엉망 초대석에 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이 더 커서 다시 한번 초대를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리자몽으로 오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